햇빛이 강렬히 내리치는 하늘 아래 차가고 정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혜와 그의 아들 준. 잠깐만. 여기가 어딘가 하면 예. 초행 끼는 신혜는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 위치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빨리 좀 와주세요. 예. 한시름 놓았지만 이번엔 아들 준이 심통이 나 있었죠. 잊지 말고 내려서 바람 좀 쐬. 서울에서 이곳 밀양으로 내려온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준. 신혜는 준을 달래보려 애써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기야 뵌 준과 말은 안 했지만 신랄하긴 마찬가지인 신혜. 조금 후 연락받은 카센터 사장 종찬이 차를 수리하러 왔습니다. 밀양이 처음이십니까? 예, 처음이에요. 열심히 손을 보지만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그녀의 차. 형님 종차입니다. 어딘겨? 예. 밀양에 그 집을 구한다 카네. 가게 달린 집. 서글서글하고 넉살 좋은 종찬은 신혜의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밀양은 어떤 곳이에요? 밀양이 궁금한 신혜. 경기가 엉망이고 여기는 한나라당 도시고 부산 가깝고 예. 급하고 말씨가 인구는 뭐 많이 줄었고.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종찬. 아저씨 밀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뭐 우리가 뜻보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지. 한자로 비밀밀, 벼양. 좋네 얘. 자 오늘 바람 많이 부네. 한 여인이 밀양에서 겪게 되는 일을 다룬 이창동 감독의 영화.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밀양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피아노 학원을 차린 신혜는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개업을 했지만 왠지 그녀의 뒷모습은 무기력하고 지쳐 보였죠. 니가 치마를 봤을까? 종찬의 카센터는 오늘도 그의 지인들로 북적댔습니다. 에이, 치어리더들 입고 있는 거 있잖아. 어? 요만한 거 딱 달라붙는 거. 사내들이 모여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는 와중 원장님 그 광경을 신혜와 준이 보고 있었죠. 개업 인사 왔어요. 잘 먹겠고 얘. 저 이러이소. 종찬은 지인들을 소개시켜주려 하지만 신혜는 부담스러워하죠. 이번에 신혜는 어느 옷가게에 들어섭니다. 이 옆에 준 피아노 학원에서 개업 인사 왔어요. 서울서 오셨다고요? 애아빠 고향이 밀양이에요. 작은 동네인 만큼 사람들은 신혜를 궁금해했죠. 제가 이 앞을 지나면 항상 생각한 건데요. 왜 이쪽이 볕이 잘 안 드는 곳이잖아요. 좋은 의도인지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서인지 인테리어를 지적하는데 요즘에는 인테리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생각해 볼게요. 가게 주인은 모자가 떠나자 표정을 굳힙니다. 어느 날 종찬을 개업한 신혜의 학원을 찾았습니다. 아는 부이 피아노 학원 새로 열었는데 서울서 피아노 전공하고 이것저것 소문을 내며 두리번거리던 그는 준 피아노 학원. 적당한 곳을 찾아 드릴로 구멍을 내죠. 준. 네. 내 와이프 뭐내 말이야? 그리고 가져온 액자를 벽에 겁니다. 이게 뭐예요? 상장 아닙니까? 은사지. 나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요 전화입니까? 신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없는 학력까지 위조해주는 종찬. 애들이 많이 오든지 말든지 김 사장. 하지만 신혜는 종찬의 관심과 친절이 의아하고 부담스러웠죠. 네. 영미야, 피아노 재밌지? 그녀의 불평에 머쓱해하던 종찬이 자리를 뜨려하자 수고했어. 사장님 예? 신혜가 그제야 인사를 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상부상조. 그지? 틀렸어. 래파. 그녀는 아들 준이 다니는 운변 학원을 찾았습니다. 라몰라몰라몰몰. 그곳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원장 도섭과 아이들이 있었죠. 빨간 장미처럼
그녀가 궁금한 건 도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밀양이 좋아서 살려는 거예요. 애 아빠 고향이기도 하고요. 근데 주위 말로는 아빠가 안 계신다 하던데. 교통사고였어요. 애 아빠가 평소에 사별한 남편이 소망했던 밀양에 내려오게 된 신혜와 준. 거든요. 좋은 땅 있으면 집 짓고 살 거예요. 좋은 땅 혹시 아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한번 알아보죠. 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 오갈 때 갑자기 차를 세우는 도섭. 그는 어느 여학생을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웁니다. 꼼짝 말고 있어. 그 학생은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사고만 치던 그의 딸이었죠. 안녕. 인사 안 하나? 안녕하세요. 따님이 참 이쁘네요. 예쁘면 뭡니까? 인간이 돼야죠. 신혜는 어리고 세상이 재밌을 그녀가 이쁘기만 합니다. 준과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녀를 부르는 약국의 약사. 안녕하세요. 안 바쁘시면 이리 잠깐만 와보이소. 네, 원장님한테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무슨 선물이요? 어서 있어. 예, 안녕하세요. 저기,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원장님,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들먹이며 이야기를 뱅뱅 돌리는 약사. 불행한 일 당하고 밀양에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담겨. 약사는 그녀에게 기독교의 선전물을 건네줍니다. 저 이런 거 안 믿는데. 그러니까네, 우리 원장님은 눈에 보이는 거는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안 믿는다, 그지? 우리가 밖에 거북해하는 그녀를 계속해서 설득하려는 약사. 사람도 보이고. 그러다 신혜는 준이가 없어진 걸 눈치챕니다. 준 어디 갔지? 우리가 약사는 애가 없어졌다는데도 끈질기게 전도를 하죠.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네 지금 동네 주민이라 차마 거절하지 못하던 신혜. 아니 아무튼 우리 원장님처럼 불행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해요. 그녀가 불행할 거라 단정짓는 약사의 말에 기가 막힌 신혜. 약사님 잘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약국을 벗어난 그녀는 아이를 찾기 시작하죠. 집안 이곳저곳을 뒤지던 신혜는 급기야 주저앉아 버리는데 잡았다! 누나, 이런 것도 받았었어? 신혜의 집에 그녀의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준은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하지마 준. 엄마 하지 말랬지? 아빠 흉내 내는 거야. 지 아빠가 전에 잘 때 코를 잘 골았거든. 아버지를 못 잊는 준이 속상한 신혜. 지금도 아빠 생각나면 저렇게 코 고는 소리를 낸다. 나도 그 인간 보고 싶다. 동생은 그런 누나가 불만입니다. 누나 배신하고 딴 여자랑 바람났었잖아. 아니야 임마. 준이 아빠는 나만 사랑했어. 제발 인정할 것 좀 인정해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준이가 듣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야. 다음날 동생을 끌고 종찬이 소개시켜주는 땅을 보러 온 신혜. 예, 회장님. 종찬은 이번에도 자기 일처럼 그녀를 도우려 하죠. 백숙집에 와 있는데 예. 제가 꼭 한번 신혜와 동생은 그런 종찬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입니다. 요는 진짜 그 전국에 걸쳐가 막 아는 사람도 많고요. 뭐 시의회 의원이고요. 청소년 선도위원장에다가 직함도 많지요. 사장님 같은 분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속물. 그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신혜는 그와 거리를 두려 하죠. 아유, 우리 신혜 씨만 만나면 이 코너에 몰립니다. 다른 데 가면 이거 일하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잘 올라가시고 예,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에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누나 주위를 맴도는 종찬에게 동생도 한마디 합니다. 제가 힌트 하나 드릴까요? 사장님은요, 우리 누나 취향이 아니에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신혜. 주민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하는데 난 인테리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찝찝하다. 참 얼마 전에 반톱쇼를 가기도 하더만 인테리어도 바꿔라네? 안 바운데 그 여자 생각이 멀쩡한데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녀는 시내를 발견하고는 뻔뻔하게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훌륭한 미용실에서 나온 시내는 준의 운변대회를 보러 학교를 찾았죠. 아껴주시는 열심히 공부하고 금주어 외칩니다. 어머니들 대회가 끝나고 학부형들과 회식을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게 자신감 주면 제일 중요합니다. 여보세요? 바로 종찬에게 온 전화였죠. 땅 주인이시란 분이요? 아 그럼요. 시내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예. 땅 구한다더만은 잘하면 곧 계약도 될 것 같아요. 주위의 반응을 보며 그녀는 한껏 거드름을 피웠죠. 있는 돈 은행에 넣어봤자 요즘에 이자가 너무 싸잖아요. 회식 자리를 빠져나와 종찬과 땅 주인을 만나러 온 시내. 피아니스트로 소개받은 그녀의 연주는 실수투성이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치는 거라. 평소 잘난 척, 깐깐한 척을 했지만 모두 포장이었습니다. 피아노 원장 대단해요. 회장댁을 나온 그녀는 이번엔 주민들을 상대합니다. 어째 남편도 없는데 남편 고향에 와가 살겠다 이 생각을 하면 모르겠어요. 누구? 잘 안 들려. 엄마 금방 들어갈 거니까 기대지 말고 자. 엄마를 찾는 준의 전화를 끊는 시내. 지금 시내는 홀로 남은 준보다 주민들과 친해지는 게 끝선무였죠. 네, 가세요. 아니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내에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전화. 시내는 미심쩍어하며 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내는 준이를 찾습니다. 준 여기 있어? 어디 숨었어? 빨리 나와. 하지만 집안 어느 곳에서도 준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울리는 전화 소리에 그녀는 다급히 전화기를 찾습니다. 여보세요, 준? 그 무슨 소리예요? 통화가 계속될수록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그녀의 표정. 예. 우리 준이 좀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 목소리라도 들어야죠. 우리 주 좀 무사하게 돌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요. 아들이 유괴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없이 달려간 곳은 항상 그녀를 도와주던 종찬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결국 길 한복판에서 주저앉는 그녀. 과연 아들 준이를 무사히 찾을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 드릴까요? 수표로 드릴까요? 현금이요. 시내는 유괴범이 요구한 준이의 몸값을 준비합니다. 그때 유괴범에게서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예, 잘 알죠. 여보세요? 유괴범은 자신의 요구만을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돈이 든 쇼핑백을 헤집는 그녀. 쇼핑백에는 가짜 돈 뭉치가 있었죠. 가짜 돈들을 꺼내고는 자신이 준비한 돈만을 집어넣는 그녀. 서둘러 약속 장소로 떠나려 하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 이래! 그녀는 사소한 것도 잊을 만큼 불안하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 가다 보면 밤에 길가에 차들 많이 세워놓고 보면 다그 아닌 길 앞에 약속 장소에 도착한 그녀는 주위 사람 모두를 의심하며 돈을 놓죠. 관심도 많아서 여기다 대서 이거 하나 팔아봐.
마술하는 바람이 터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리를 떠나는 그때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방금 돈 갖다 뒀어요. 근데 우리 애는요? 연락을 언제 주겠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준이의 생사조차 모르는 상황에 결국 무너지는 시내. 사람 소리에 급히 차를 세웠는데 학원 원장의 딸이 지나고 있었죠. 집에서 울리는 전화에 다급히 뛰어들어오는 시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약속과 다른 액수에 유괴범이 화를 내는 듯한데요.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딴 계약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돈 있는 척 하려고 그냥 거짓말. 어찌된 일인지 그녀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유괴범. 그 돈이 전 재산이에요. 보험금이요 그거. 남편 사업하다 빚진 거 다 갚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가게 얻고 인테리어하고. 아이러니하게도 평소 허세와 가식으로 일관했던 그녀는 여보세요. 자신을 원망하고 증오해야 할 상대에게 가장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터지면 동네부가 아닙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한 시내. 그녀는 주위의 모두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소문도 안 왔어. 자기를 얘기를 하고 다닌대 뭐. 그래도 뭐 땅 계약 앞두고 있는 것까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종차는 이 상황이 화가 날 만도 하지만 오히려 그녀가 걱정되기만 합니다. 멍하니 집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피아노 학원 안을 유심히 살펴보는 웅변 학원 원장의 딸을 말이죠. 뭐 하고 있었어? 왜 안을 들여다보고 그래? 그냥 보고 있었어요. 의심스럽게 그지없는 상황. 원장의 딸은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고 그녀는 급히 경찰에 연락을 하죠. 밀양경찰서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맥없이 누워 코를 곱니다. 떠나간 남편과 유괴된 아들을 그리워하며 말이죠.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을 따라간 그곳엔 차갑게 식어버린 준이가 있었죠. 부산에서 뭐 미랑 와가지고 학원 크게 열었다고 명함 돌리고 안 그랬습니까? 그 새끼 그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게. 맞다. 벌써 오네. 유괴범은 다름 아닌 운변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빨리 들어가자. 원장과 시내가 마주치는 순간 눈을 피하고 마는 시내. 그저 두려움에 떠는 시내와 달리 종차는 유괴범에게 달려들죠. 마치 대신 분노해지는 것처럼요. 준이를 화장하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던 시내. 그저 멍하니 서있던 시내에게 준의 할머니가 화를 냅니다. 눈물도 없나? 서방 보내고 새끼까지 보내고 눈물도 없어? 분노하는 할머니에게 종찬이 또다시 대신 나섭니다. 이 상황에서는 안 많게도 엄마가 제일 안 슬프겠습니까? 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남의 집안일이 안 끼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생마저도요. 종찬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예? 내 손으로 죽여도 시원찮은데 경찰서에서 그 인간 만났을 때 왜 내 몸을 피했을까요? 독배가듯 자책하는 그녀. 종찬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죠. 모두를 잃은 그녀는 그냥 가만히 살고만 있었습니다. 원장님 계세요. 약사는 그녀의 불행을 듣고 찾아오죠. 하지만 시내는 그녀의 헛소리 따위는 안정이 없었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는 시내.
하지만 그녀의 슬픔과 고통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복통이 찾아온 신혜.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약국을 찾았죠. 원장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마음이 아픈데 몸이 왜 안 아프노? 어디가 아프신데? 생리통이요. 자식을 잃은 그녀. 아이러니하고 잔인하게도 생리통을 겪고 있었죠. 원장님. 마치 다리를 다친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같이 진짜 필요한 약이 뭔 줄 알아요? 그녀의 고통을 이용하여 전도를 하는 약사. 그 마음의 고통은 고칠 수가 없어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나갈 조건들을 마침내 갖추게 되었다는 듯 이야기하는 약사. 기도해라. 다 우리 원장님 같은 분한테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녀가 반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하나님 사랑 크시지. 그렇다면 우리 준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녀가 납득할 만한 대답 대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는 약사. 약사는 감히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주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그녀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약사에게 반박하죠. 뭐가 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신희 씨. 어디론가로 향하려는 신혜와 그녀를 만류하는 종찬. 이게 안 좋을 낀데 뭐하러 갈라 합니까?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해요? 사망 신고를 하셨습니까? 죽은 준이의 사망 신고를 하러 온 신혜. 이시네요. 중독 번호는요? 간단한 인적사항을 묻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녀는 순간 당황하며 연거푸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신경이 날카롭던 때 제어조차 못하는 신혜. 이를 바라보는 종찬. 바깥으로 나온 신혜는 가슴을 옥죄는 답답함과 역겨움을 느낍니다. 숨도 쉬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교회의 현수막이었죠. 저마다의 아픔, 고민, 희망 등을 안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종교, 신앙이라는 구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죠. 낯선 교회의 모습과 사람들을 지켜보는 종찬과 신혜. 한창 그들의 신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들려오는 헛구역질. 신혜는 말 그대로 고통과 슬픔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종찬의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신혜는 누구든 그게 무엇이든 자신의 이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탈출구, 피난처 또는 희망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기 위해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이젠 정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어요. 아멘. 우리 이신혜 자매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신도들은 그녀가 자신의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는 믿음 아래 신을 찬양하며 박수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신의 곁엔 여전히 종찬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잡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종찬. 신혜 씨 나오셨어요? 김 사장님은 왜 교회 나오세요? 신혜는 자꾸 자신을 맴도는 종찬이 이해가 안 갑니다. 쪽 있는 거 아니고요? 신혜 씨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신혜는 자신의 살 길은 종교밖에 없다는 듯이 깊게 심취합니다.
그리고 종차는 언제나 거리를 두며 그녀의 곁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녀가 가진 종교조차도, 그녀의 신조차도, 그녀가 가진 근본적인 아픔은 없애주질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녀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을 때 집안에 들어서는 아이.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신이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그녀가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자 신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했거나 농락을 했을 테죠. 이범이 안녕. 신혜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타를 당하고 있는 원장의 딸을 보게 되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신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못 본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용서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증오와 원망. 제가 주님을 그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평안을 얻기 위해 용서를 하려 하죠. 난 무엇 해야 되나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신혜 씨 교도소 갈 때 하나님이 꼭 따라가실 겁니다. 교회 내에서 신혜의 결심은 많은 관심을 모읍니다. 다녀올게요. 자신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러 떠나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응원하고 기뻐합니다. 종찬만이 예외였죠.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가실 거야 말 거예요. 가입시다. 신혜와 종찬 교회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죠. 차례가 찾아오자 신혜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도석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꽃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차입니다. 적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자신의 용서의 상징과도 같았던 들꽃을 바라보더니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버리죠. 신혜 씨.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루 종일 녹음된 준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 외출을 하죠. 신혜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잡은 그녀는 십자가를 한참을 바라보더니 의자를 두드리며 소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소이자 신과 종교를 향한 그녀의 항의처럼 보였죠. 그녀를 위해 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신혜 씨.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께서도 이신혜 씨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목사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싶어서 또 뭐 용서해 주려고 만났는데 마음만 더 괴로운 거지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녀가 말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 이미 용서 받았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반박은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고통을 받은 건 그녀인데 그녀가 아닌 다른 존재가 용서를 하다니 왜? 신혜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부엌에서 비명을 지르는 그녀. 지렁이네 지렁이. 그녀는 종교를 만나기 이전보다 심각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레코드점에 들어선 신혜는 한 CD를 집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가게 밖을 나가죠. 계산 안 하셨죠? 무슨 계산이야? 가방 좀 보여주세요. 확인 좀 하셨죠? 훔친 CD를 가지고 신혜는 이번엔 종교 집회를 찾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행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녀는 몰래 음향장비가 모인 천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훔쳐낸 CD를 장비에 넣고는 틀어버리죠. 각자 쓰는 음악 소리와 음악의 선곡으로 술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며 비웃는 신혜. 그녀는 신에게 복수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슴을 옥죄는 답답함과 고통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신혜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곳을 벗어납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소스라치며 깨는 신혜. 그리곤 울리지 않는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죠. 여보세요? 신혜는 다시 한번 그날의 통화를 하게 됩니다. 신의 장난일까요? 그날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였을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 목소리라도 들어야죠. 그녀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신혜 씨.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교도소에 있는 놈이 왜 밤에 전화를 해? 신혜 씨 진정하시소. 내일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그 식사 같이 한번 하실까요? 기분 전환 한번 하시지 뭐. 야, 오늘 요리 잘해야 된다. 주방장 선수이 최고는 안 보여도 알았지? 아유 오늘 시간 와 이래 거노. 전화 한번 해볼까? 그녀는 이번엔 약국을 찾았습니다. 장로님. 오랜만이네요, 이 선생. 나 장로님한테만 상담할 게 있어서 왔거든요. 신혜는 약사의 남편을 유혹하기 이릅니다. 물건을 훔치고 종교 집회를 방해하며 다른 사람의 남편과 가능까지. 보이냐고. 그녀는 신의 교의를, 종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해요, 괜찮아요. 더 해요. 갑자기 와 이런 해요. 건데. 하지만 약사의 남편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계획이 무산되자 또다시 고통과 역겨움을 동시에 느끼는 신혜. 이 선생 왜 이럽니까? 결국 그녀는 품고 있던 그 무언가를 토해내고 납니다. 한편 종차는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 왜 됐노? 아직도 소식 없나? 에? 뭐 생일날이라고. 결국 속상한 그가 혼자 술 한잔 기울이고 있을 때 소주도 한잔 하고 있어요 내 옆에 지금.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알고 통화 그만합시다. 이 신혜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데 안 가셨네요? 오늘 신혜 씨하고 저녁 약속 있었다 아닙니까? 맞아. 기분이 상한 종찬에게 신혜가 말합니다. 임 사장님도 하고 싶은겨. 자신에 대한 존엄도 남아있지 않은 그녀는 망가져버렸습니다. 종찬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죠.
와 이랍니까? 와! 정신 좀 차리소 좀 제발! 그녀가 밀양에 왔을 때부터 곁에서 그녀를 지켜봐왔던 그는 망가진 그녀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내가 두려움에 떨자 다시 다가가는 종찬. 이제는 종찬조차 믿지 못하는 그녀. 경기를 일으키며 떠납니다. 신혜씨. 과거에 겪었던 아픔과 불합리에 대해 되뇌이며 걷는 시내. 자기 집에서만 담배 피우면서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고. 나 간다는데 당신 못 가겠잖아, 씨발놈.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난 너한테 안 줘. 절대 안 줘. 신을 향한 그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철야 기도회를 바라보는 신의.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모두 신의 계획과 뜻이라고 말하는 종교. 믿음 말이 해결이라고 했던 신과 종교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분노케 했죠.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마치 신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격 요건처럼 집요하게 믿음을 강요했던 그들에게 그녀는 돌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울리는 벨소리와 태연하게 사과를 깎아내는 시내. 사과 조각들을 입에 넣던 시내는 조용히 위를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봐? 뭐야? 그녀는 신을 향한 마지막 복수로 거의 모든 종교가 금기시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부여잡고 밖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과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모습과 고통을 보여주려 하죠. 언제나 그랬듯 진정으로 그녀를 위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사실 처음부터 그녀는 진심으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 어떤 곳으로부터도 그녀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사실 신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디론가를 향하는 종찬과 신혜의 동생. 밀양이 어떤 곳이에요? 아이 이 신혜 씨가 요 밀양에 처음 오던 날 나한테 똑같이 물었거든요. 뭐라 하겠노? 똑같아 딴 데하고 사람 사는데 다 똑같이 해 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신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날, 신혜의 곁에는 여전히 종찬이 있습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누나 미안해. 올라갔다가 며칠 내로 다시 내려올게. 뭐해 안 가고. 예, 가야지. 어디 미용실에 가서 머리부터 좀 다듬을래요. 아, 그럴까요? 어서 오세요. 야, 뭔 밥을 그래 오래 먹노? 얼른 나온나? 그녀가 우연히 들린 미용실, 그곳엔 원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신혜. 미용 기술은 언제 배웠어? 소년원에서요. 소년원에 왜 갔어? 사고 쳤어요. 원장의 딸은 자꾸 고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혜는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버리죠. 손님, 와 그래? 종찬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날 이 집에 데려왔어요? 머리 하려면 위장원에 와야지. 왜 하필 오늘? 하필 이 집이냐고요? 그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을 들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리곤
잘리다만 머리를 손질하려 하죠. 사실 이 영화는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를 맹신하거나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사건, 우연, 현상을 자꾸만 신과 연관짓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거나 괴로움을 합리화하려는 바로 사람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저 존재한다고 믿는 신보다는 항상 나의 곁에 있는 사람, 말없이 그녀의 거울을 들어주는 종찬 같은 사람, 사랑이야말로 시내가 정말 필요했던 구원과 치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머무는 곳은 볼품없는 진흙탕에도 비밀스러운 햇빛이 쬐는 곳, 그 햇빛, 햇살에도 신의 뜻이 있다고 믿는 보통의 사람들이 있는 곳, 종찬의 말만 따라 그 어느 곳과 다를 곳이 없는 바로 그곳. 이창동 감독과 전도연 그리고 송강호가 주연한 영화 밀양은 어떤 곳이에요? 밀양이었습니다.